네, 안녕하세요. 지금 7시가 되어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계속 들어와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슬슬 시작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드디어 "나는 파이썬으로 머신러닝 한다." 2 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 2 권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가볍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과 그다음에 목요일 자리를 이제 출판사에서 마련을 해 주셨는데요. 잠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사셨던 교재를 사셨다면 한 2 페이지에서 3 페이지에 요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저희 저자들의 한마디씩을 다 넣었는데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마냥 어렵게만 느껴지실 텐데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좀 재미있게 전해 드리고 싶어서 한마디씩 넣었거든요. 그래서 "장병철 교수님 같으면 머리가 크다고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다. 책이 두껍다고 알찬 것도 아니고 얇고 가볍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잘 풀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쉽게 와 닿으실 거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여기 뭐라고 하셨냐면 "쉽게 설명할 수 없으면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대과학자의 말을 새겨서 어렵기만 한 머신러닝의 개념을 쉽게 풀어내셨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좀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또 이지한 교수님 같은 경우는 AI 실전으로 이론을 설명하는 이 책과 함께 하시면 "AI 아이시워."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대전과학고 박지훈 선생님도 "인공지능 쉬운 줄 알고 쉽게 이렇게 다가가면 이렇게 고생한다."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이 책이 잘 풀었기 때문에 그리 매운 것은 아닌 걸 느끼실 거라고 알려주셨고요. 저도 그냥 약간 매운맛이잖아요. 이 권이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입맛에 맞춰서 어려운 내용은 한 스푼만 넣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담 없이 조금 더 1 권에 비해서 조금 더 발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는 파이썬 한다 1 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렇다면 2 랑은 어떻게 1 권이랑 2 권은 어떻게 다른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1권 같은 경우는 정말 기초적인 부분 머신러닝을 하기에 앞서서 머신러닝에 필요한 파이썬 코드라든가 아니면 뭐 기본적인 시각화나 아니면 데이터 프레임을 다루는 뭐 이런 라이브러리들 요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단원들이 있었고 그리고 머신러닝 하기 전에 데이터 분석이 왜 이렇게 필요하고 중요한지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하고 나서 머신러닝, 딥러닝과 어떻게 이어지는지까지 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기초 이론 부분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좀 담았습니다. 그리고 실습 부분은 정말 기초적인 문제 해결 단계, 머신러닝 단계, 딥러닝 단계 맛보기 수준에서 획이랑 분류랑 가볍게 담았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 권인데요. 2 권은 1 권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면서 머신러닝 알고리즘 쪽에 좀 집중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분류, 군집, 회귀를 다 다루는데요. 분류 같은 경우는 KNN이나 아니면 디시전 트리나 랜덤 포레스트 그다음에 SVM 요런 것들에 대한 알고리즘을 좀 자세히 다뤘고요. 군집 같은 경우는 K-민즈라든가 PCA 요런 것들이 있고 회귀 같은 경우도 리니어 리그레션이랑 로지스틱 리그레션 요런 것들 좀 다루면서 선생님들이 이런 이론에 대해서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하시면서 이제 2022 교육 과정에도 이런 알고리즘을 다루는 내용들이 데이터 과학이나 이렇게 가면 있을 텐데 요런 내용들도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마 뭐 학교 현장에서도 좀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교재에 담겨 있는 실습 외에도 좀 더 추가적인 실습을 원하실 경우에 하실 수 있게끔 뭐 암 진단이라든가 호텔 예약 취소 여부를 예측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고객 정보를 가지고 클러스터링 한다든가 아니면 뭐 공공자전거 수요를 예측한다거나 하는 활동들도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실습 주제들도 풍부한 책이 되지 않았나 요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이 권의 구성은
1권과는 조금 달라요. 아무래도 알고리즘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처음 단원을 시작할 때 뭐 어떤 문제를 이해하고 정의하고 데이터 불러오는 과정에 앞서서 이 단원에서 다룰 알고리즘이 뭔지를 가볍게 이해하는 그런 페이지들이 한 2페이지에서 4페이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단원별로 문제 상황을 살펴보고 문제를 정의하고 데이터 불러와서 뭐 전처리하고 그다음에 시각화하는 것들 그리고 모델 학습시켜서 테스트하고 평가하는 거 요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과정에 맞춰서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제일 단원 앞에서 다루었던 가볍게 다뤘던 이 알고리즘을 좀 깊이 있게 이해하는 수준까지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수학식도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수학식을 좀 어렵지 않게 다루려고 애는 썼으나 그래도 수학은 수학이라서 하여튼 최대한 쉽게 풀려고 애써 봤는데요. 예, 그래서 고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고 네, 다음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너는 어느 별이야?"라는 주제로 별을 분류하는, 별의 유형을 분류하는 분류 문제를 디시전 트리로 풀어가는 요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의사결정 트리, 그러니까 뭐 디시전 트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디시전 트리에 대해서 원리나 특징 이해하고 그리고 이걸로 분류 모델을 생성해서 별 유형 예측하는 것까지 이렇게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이 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별은 이제 막 생겨나서 반짝이기 시작하는 원시성이라는 것부터 뭐 태양보다 더 크지만 표면 온도가 낮아서 붉은색처럼 보이는 뭐 적색, 초거성 여기까지 되게 다양한 종류의 유형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유형들이 별의 질량이나 온도나 스펙트럼이나 밝기 이런 것에 따라서 좀 구분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디시전 트리를 이용해서 네 뭐 갈색 외성, 적색 외성, 백색 외성, 주계열 뭐 초고성, 극대거성 이렇게 6종류로 별을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는 실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일단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실습이 아니라 교재 소개하면서 디시전 트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 설명을 드릴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해결 과정은 앞에서 잠깐 살펴봤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트리, 앞부분에는 의사결정 트리가 대체 뭐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가볍게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보시면 심리 테스트 할 때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갈래로 갈라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의사 결정을 해 나가는 과정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뭇가지를 뻗어나가는 것과 닮았다."라고 해서 "의사결정 트리로 불린다."라는 이야기까지 되게 기초적인 내용도 좀 담아 두었습니다. 근데 이 의사결정 트리, 디시전 트리는 나무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라는 것들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의사결정 트리가 요런 유형이다. 인공지능 공부 어떻게 해야 할까를 의사결정 트리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요렇게 점선으로 나타낸 부분들, 잠깐 뒤에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된 점선으로 되어 부분들이 질문에 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인공지능에서 의사결정 트리 알고리즘이 대체 어떤 부분이 인공지능인가라는 것들도 궁금하셨을 텐데,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 트리를 구성할 때 사람이 늘 이 기준, 분류하는 기준들을 분개하는 기준들을 사람이 정해줬었잖아요. 이것의 임계치들을 인공지능이 스스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좀 사람이 설정하기에는 되게 복잡하거나 아니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하던 것들을 인공지능이 개입하면서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게 이제 머신러닝에서 의사결정 트리를 구성할 때 인공지능이 하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트리를 사용할 때의 특징이 총 5가지가 있는데요. 네, 3가지는 장점이고 2가지는 좀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점부터 살펴보면 장점이라기보다 정말 특징일 텐데요. 실은 의사결정 트리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분류에만 사용되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분류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회귀 분석에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게 또 하나의 뭐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설명이 필요할 때 좀 사용하기가 좋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때 이 디시전 트리를 이용하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과정을 일부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임계치는 인공지능이 알아서 설정하기 때문에 이 임계치가 어떻게 설정이 됐는지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설정한 임계치에 따라서 어떻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서 최종 이렇게 분류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디시전 트리가 유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의사결정 과정 설명할 때 좀 좋은 장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다른 장점은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은 이제 표준화나 정규화라는 것들, 즉 이렇게 각 영향을 미치는 학습에 사용할 속성들의 범위를 좀 이렇게 규격화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수칙 예를 들어서 뭐 온도는 0도에서 뭐 2000도만 범위가 왔다 갔다 하지만 뭐 별의 밝기 단계가 예를 들어서요. 0부터 1까지만 표현을 한다라고 가정을 할 때, 물론 이 값은 아닙니다. 가정을 할 때 그러면 온도 값은 숫자가 커지기 때문에 되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속성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별의 또 다른 것들은 0부터 1까지만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되게 미미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범위들을 규격화되어서 이제 좀 맞춰주는 일들을 이제 표준화 또는 정규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의사결정 풀이는 이걸 해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임계치를 설정할 때 어떤 속성 값을 딱 두고 뭐 크다 작다, 수치값 크다 작다 이거 가지고 이제 분류를 해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는 좀 단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디시전 트리이다 보니까 훈련 데이터에 좀 과적합, 그러니까 과대적합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훈련을 시킬 때는 성능이 정말 좋았는데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는 성능이 좀 좋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단점이라서 나중에 뒤에서 장병철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지만 랜덤 포레스트라는 앙상블 방식도 나왔다라는 것까지 이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훈련 데이터 수가 조금이라도 좀 더 많아지거나 적어지면 이 트리의 모양이 크게 달라져요. 트리의 모양이 달라진다는 건 임계치가 또 많이 바뀐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변동도 좀 큰 단점들이 있다라는 것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의사결정 트리에서 이 과적합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해결 방법인데 이건 뒤에 있기 때문에 여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하늘에 별이 있을 때 이 별 유형은 어떻게 분류할 거냐에 대한 문제이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속성이 별의 유형을 분류할 때 속성이 별의 색상 스펙트럼이 있어요. 파란색, 흰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뭐 이렇게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총 7개의 주요 색깔들이 별을 색상 스펙트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반지름이나 질량이나 광도 같은 경우는 태양을 1로 기준으로 상대적인 반지름과 질량, 광도를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태양 같은 경우는 이제 G 스펙트럼에 해당한다라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별의 색깔도 이렇게 유형을 구분할 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일부 보시면 백색 외성이랑 초고성, 극대거성이 뭐 스펙트럼 반지름, 질량, 광도, 뭐 수명 이런 것들까지 쭉 하나의 표로 나와 있는데요. 그냥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학습을 해서 나중에 어떤 유형의 별인지 분류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별 분류 문제는 어떤 문제냐라고 봤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6개 속성을 이용해서 어떤 유형의 별인지 판단하는 것들, 그리고 이 별 데이터셋은 캐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문제 정의 부분에 선생님들이 이 활동이 어떤 건지를 한눈에 아실 수 있는 이런 설명들이 간단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모델 학습에서 사용하는 것은 의사결정 트리라는 것, 그리고 이 의사결정 트리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모델을 생성을 할 때는 모델을 학습시키고 활용할 때 일단 처리해야 될 것은 별 데이터에 어떤 속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 어떤 속성이 별을 분류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에 좀 분석을 한 다음에 학습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요거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별 데이터셋을 이제 다운로드 받는 방법들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google.colab이라는 데에서 파일 불러와서 별 데이터 다운로드 받았던 거 불러올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책의 장점 중에 또 하나가 이런 문법들의 설명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마다 핵심이 되는 그런 문법들에 대한 설명들이 들어가 있어서 선생님들 수업하시거나 이럴 때 좀 사용하시기 좋으실 것 같고 좀 프로그램 이해하고 코드 빨리 이해하실 수 있게끔 최대한 이론적인 것들도 같이 담으려고 애썼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온 거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왔을 때 보시면 총 240개의 관측지, 별과를 관측지가 있고 7개의 속성들이 있다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데이터를 모델이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좀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작업들이 데이터를 살펴볼 건데요. 이 데이터 셋에 어떤 속성들이 담겨 있는지, 이 속성들은 어떤 데이터 유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그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량도 확인하고 별측치나 이상치가 있나 없나 확인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안에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분리하는 거, 그리고 뭐 문제 데이터, 뭐 정답 타겟 이렇게 추출하는 것들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해서 기초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 인포 함수 썼던 것들, 요런 것, 메소드 쓰고 이런 것들 다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거는 굳이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미 원에서 다 상세하게 언급했던 부분들이라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불러와서 얘가 뭐 널값이 있는지 없는지, 데이터 유형은 어떤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속성명은 뭔지 살펴보는 내용들이 좀 담겨 있고요. 그리고 또 통계치, 기본 통계치도 파악을 하다 보면 뭐 온도 같은 경우는 최소값과 최대값을 봤을 때 범위가 굉장히 넓고 그리고 이게 등급들도 강도 이런 것들도 봤을 때 굉장히 넓은 범위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절대 등급 같은 경우는 민 값은 마이너스 11인데 맥스 값은 20 범위입니다. 그래서 최소 최대 값의 범위를 봤을 때 이렇게 분포가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것도 최소값, 최대값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도 여기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별의 유형을 또 파악하기 위해서 유니크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속성별로 이제 고유한 값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건데요.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별의 유형 같은 경우는 고유값이 현재 숫자로 0부터 5까지 총 6개의 별의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각각의 등급별로 몇 개의 데이터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등급별로 40개씩 나뉘어져 있는 것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수도 제가 이거는 이제 별의 색상 스펙트럼 부분인데요. 요것도 말씀을 드려보면 색상 스펙트럼이 총 7개고 M이 가장 많다. 이런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범주형 변수들의 고유값을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걸 왜 하냐면 이제 데이터셋에 어떤 카테고리 값들이 있는지 어떤 범주형 속성 값들이 있는지도 파악을 하기도 하고 값의 분포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별의 색상 같은 경우는 레드를 우리 소문자 RED라고 쓰기도 하고 또 어떤 관측치는 레드를 제일 첫자만 대문자 R로 쓰기도 한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인공지능 학습을 시킬 때 서로 다른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맞춰주기 위해서라도 범주형 변수의 고유값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 좋다라는 것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별의 색에 대한 고유값과 개수를 살펴보면 블루 화이트 같은 경우는요, 대문자 B로 시작하고 대시가 있는 것들이 있고, 그냥 단어별로 다 대문자만 있는 것들이 있고, 같은 색상을 나타내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하지만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블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전부 다 소문자 블루로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하는 블루가 있고요. 그다음에 블루 다음에 한 칸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그런 속성 값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 화이트도 대문자 첫 번째 것만 대문자로 시작한 거, 대시가 있는 거, 단어별로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거, 그다음 뒤에 띄어쓰기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각각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로 지금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 이 값으로 모두 통일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대소문자를 다소문자로 바꾸고 대시 버리고 띄어쓰기 불필요한 띄어쓰기 다 제거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거쳤고요. 그걸 위해서 이제 replace 함수, rstrip, 그다음에 lower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replace 같은 경우는 A를 B로 교체하겠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rstrip은 오른쪽에 남아있는 제일 오른쪽 끝부분에 남아있는 공백을 다 지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로어는 아시다시피 대문자가 있으면 다 소문자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속성 값들의 이 카테고리 수를 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 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속성별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관련이 깊은지, 또 별의 유형 속성과는 어떤 속성이 좀 연관이 깊어서 학습에 사용할 만한지, 이런 것들을 그냥 쭉 살펴보기 위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본 라이브러리에 페어플랫이라는 걸 써서 이제 시각화를 했고요. 그래서 시각화를 하고 보니 휴라는 건 이제 별의 유형별로 색깔을 다르게 표현하겠다라는 거고, 팔레트는 이 점들의 색깔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래서 레드부터 블루까지 쓰겠다라고 한 거고요. 이제 코너가 true인 것은 원래는 이렇게 반대쪽에 위에도 이렇게 그래프가 똑같은 게 대칭으로 그려져 있지만 위에 거는 이제 날리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코너 하나만 표시하겠다라는 것을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뒤에 넘겨서 보시면 여기서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이게 속성 쌍별 관계를 볼 때 이 별의 유형이 색깔별로 이렇게 6가지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대체 0번이 뭐고 5번이 뭔지에 대해서 한눈에 파악할 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범례를 색깔에 맞춘 별 유형의 이름으로 바꿔주는 내용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일단 머신러닝 메인 그 활동 단계에서 주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설명을 안 드리려고 하고요. 이렇게 4가지 단계를 거쳐서 범례를 바꾸는 활동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쭉 넘길게요. 이 부분은 쭉 넘기고, 그래서 새로운 범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과정들이 쭉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시면 이런 시각화를 통해서 온도 같은 경우는 온도 속성은 적색 외성을 좀 보다 더 잘 구분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반지름을 통해서 극대거성이랑 극대거성이 아닌 것들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분류해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시각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범주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하드 인코딩 등을 통해서 수치형 데이터로 변환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get더미스 요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범주형 속성들을 처리를 다 한 과정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속성이 별의 유형과 관련이 깊을 것인지 상관관계 분석을 했고요. 상관관계 분석을 하고 나면 소수점이 너무 길어서 보기가 불편할 때가 있어서 라운드 함수를 이용해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표현을 했다라는 거
잠깐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제 히트맵을 통해서 어떤 속성이 별의 유형과 가장 관계가 깊은지를 살펴봤고요. 여기서 이렇게 어노테이션 이 부분은 그 값들의 수치를 보여주는 속성이라고 보시면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퀘어는 각각의 사각형들을 정사각형으로 좀 만들어주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C맵은 이제 색깔을 어떻게 표현할 건지 보여주는 설정하는 창이라서 굳이 없어도 되는 거지만 그래도 선생님들 조금 더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포함해 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별의 유형과 관련 깊은 속성들을 살펴봤을 때 뭐 절대 등급이라던가 아니면 광도라던가 반지름, 그다음에 색상 스펙트럼, 온도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학습을 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나눠줘야 될 텐데요. 보통은 8:2 비율로 나누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다 아실 것 같고, 이제 훈련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 나누기 전에 이제 독립 변수, 즉 종속 변수로 나눠야 되는데, 종속 변수가 별의 유형인 거잖아요. 그리고 별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이 독립 변수. 그래서 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먼저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 iLog과 log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렇게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먼저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훈련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 구분을 했고요. 8:2로 사이클런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이렇게 8:2로 나눴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런데 제가 아까 얼핏 말씀드린 게 이제 의사결정 트리를 활용할 때는 정교화나 표준화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다른 모델에서는 반드시 하는 것을 왜 의사결정 트리에서는 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의사결정 트리를 만들었거든요. 이제 학습이 완료되고 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됐는지 과정을 살펴볼 수 있게끔 트리를 시각화를 하고 보니까 각각의 노드, 그러니까 분기가 되는 노드별로 속성들이 하나만 나와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0.036 이하인 경우는 왼쪽으로 분류가 되고, 이상인 경우는 오른쪽으로 분류가 되고, 이런 것들 기준들이 쭉 잡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하나의 속성을 기준으로 분류를 계속 해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이런 스케일링을 하지 않아도 의사결정하는 데, 학습을 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정교화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델 학습하기 위해서 객체를 생성을 하고 핏을 통해서 모델 객체 생성한 다음에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 과정들이 여기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학습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스코어를 이용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보니까 성능이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근데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의 문제가 항상 학습에는 잘 나오지만 테스트에는 잘 안 나오는 게 문제라서 걱정을 했는데요. 다행히도 이제는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해서도 확인을 해 보니까 성능이 괜찮더라고요. 좀 좋은 데이터, 예시 데이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나름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 프레딕트를 이용하면 이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한 결과값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건 그냥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애들과 활동하실 때 예측한 결과값과 실제 값을 비교해서 얼마나 이게 정확한지를 비교 분석할 때 이 프레딕트를 쓰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KNN이나 이런 데를 보면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매트릭이라는 걸 쓰지만 디시전 트리에서는 스코어라는 것을 쓴다라는 것 그냥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플랫 트리를 이용해서 의사결정 트리, 학습하면서 생성한 의사결정 트리를 만들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피처 네임이 다 들어가 있어서 코드가 뭔가 많고 복잡하다라고 느끼실 수는 있지만, 실제로 트리를 만들고 보면 이 속성 이름들이 다 숫자로 나와서 이게 어떤 속성을 기준으로 구분이 됐는지 한눈에 보이지 않아가지고요. 그래서 피처 네임스라는 이 옵션으로 제가 속성명으로 그냥 다 바꿔놓은 거라서 크게 이렇게 어렵거나 하진 않다라는 거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이렇게
그림 사이즈에 맞춰서 의사결정 트리 이렇게 출력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궁금하실 게 의사결정 트리를 보시면 밸류 값들이 있잖아요. 32, 33 대체 이건 뭔가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별의 유형이에요. 이게 브라운, 레드, 뭐 적색, 외성, 거성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씩 다 나타낸 거고요. 제일 초반에는 각각의 속성들이 유형들이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이 반지름 요 임계치로 분류를 했을 때는 세 번째가 아마 백색 외성이었을 텐데요. 백색 외성은 다 걸러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갈 길이 뭐네요. 저 30분만 하기로 했는데 빠르게 뒷부분 설명드려 볼게요. 이런 문제 해결 과정들을 거쳐서 진행이 되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의사결정 트리랑 뭐 그다음에 진위 개수 이런 것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요거는 그냥 교재의 뒷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실은 진위 개수는 복잡도를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데이터가 많이 섞여 있어서 복잡하면 1에 가깝고 완전히 걸러내면 0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백색 외성 같은 경우는 지금 다 걸러냈기 때문에 진위 개수가 0인 거고요. 그리고 위에는 마구마구 섞여 있기 때문에 진위 개수가 이제 0.8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반지름을 기준으로 이렇게 임계치를 만들었더니 진위 개수가 0.8로 줄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복잡도가 줄어야 점점 분류가 돼서 정리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복잡도, 이 진위 개수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트리가 구성이 되고 있다라는 것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 뒷부분에는 이제 진위 개수 계산하는 식과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샘플로 들어가 있어서 그거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진위 개수가 점점 이제 색깔이 완전히 이렇게 색깔로 표시된 것은 분류가 완전히 됐기 때문에 진위 개수가 전부 다 0이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의사결정 트리에 대해서 굉장히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이제 채팅창을 통해서나 알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하여 저는 오늘 여기까지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KNN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앞부분에 이제 분류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분류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KNN, Decision Tree, Random Forest, 그 다음에 SVM까지 있고요. 제가 KNN을 준비했는데, 일단 이것이 분류만 되는 것이 아니라 회귀도 다 같이 되지만 저희는 분류만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 일단 지도학습이 무엇인지는 다 아실 것 같고, 뭐 지도학습 같은 경우는 X랑 Y를 같이 훈련 데이터로 넣어주는 거죠. 이 X가 대문자고 Y가 소문자인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X는 행렬이고 그다음 Y는 벡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분류에 보시면 분류는 여기가 X1이고 X2입니다. 그래서 피처가 두 개가 X축과 Y축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속에 Y 값이 이렇게 있는 것이 분류고요. 그 다음에 회귀는 여기가 X고 그 다음에 여기가 Y 값이 Y 값을 예측하는 이 경우가 회귀이죠. 그래서 그래프를 플롯을 그릴 때 피처가 X축과 X1과 X2고 그 다음에 내부가 Y이고 그 다음에 회귀는 X축과 X축에 따라서 Y 값을 예측하는 것이 회귀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분류 방법에 보시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기계가 학습하는 방법인데 기계가 학습한다는 것이 일단 Y는 뭐 fx를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요. 이게 Y는 fx를 구하는 건데 fx가 이게 규칙을 찾는 건데 규칙 또는 관계 또는 뭐 릴레이션을 찾는 건데요. 함수를 찾는 거죠. 이 함수를 찾을 때 딥러닝은 오차를 이용해서 이 y 값을 fx
함수를 찾고, 그다음 KNN은 거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이용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 거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나와야 되는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디시전 트리는 트리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해서 이게 정보 이론에 따라서 진위 개수와 엔트로피를 이용해서 하고요. SVM은 딥러닝과 같이 오차값을 이용하고, 베이지안은 이제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방법에 따라서 규칙을 찾고 관계를 찾고 함수를 찾는지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딥러닝으로 넘어가면 이게 오차값을 이용해서 한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KNN이 저는 이제 준비한 게 어떤 종류의 펭귄일까인데, 이 펭귄이 터큰 펭귄, 그다음에 젠투 펭귄, 아델리 펭귄 이렇게 있습니다. 세 가지. 이것을 여러 가지 부리의 길이, 부리의 깊이, 날개의 길이, 몸무게, 성별이라는 이제 속성이 주어졌을 때 세 종류의 펭귄을 분류할 수 있을까를 KNN으로 이렇게 해본 거죠. 네, 그래서 일단 KNN의 이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NN은 일단 인공지능을 공부해 보신 분은 너무나 간단하고 직관적이어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일단 K의 앞에 있는 K는 소문자로 쓰는 게 원래 원칙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K를 대문자 K로 쓰지 않는 것은 그 켈빈 상수의 켈빈경에 대한 예의로 아마 소문자로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약간 기울여서 써야 되고 좀 굵게 써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대문자로 쓰지 않고 소문자로 쓰는 거는 그 켈빈 온도의 K랑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KNN은 일단 거리에 따라서 이제 학습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거리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이것을 어떻게 학습하고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KNN은 이 직관적인 그림으로 여기에 지금 얘가 거리를 통해서 부엉이라는 것이 이제 레이블이 정해지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만화 형식으로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친구들이 카멜레온이라고 놀리는데 엄마, 아빠, 아들과 이렇게 생김새나 여러 가지 속성들이 비슷하다 보니까 얘가 이제 부엉이구나를 이해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KNN은 가장 중요한 것이 거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스케일링이 기본입니다. 스케일링을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KNN에서 만약에 까먹고 스케일링을 안 하신다면 이거는 KNN에 대한 개념을 전혀 모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스케일링이 필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데에서 마일리지에 따라서 이제 얼마나 만족하냐예요. 근데 여기 그냥 직관적으로 보시면 요 거리가 그냥 그래프로 보시면 요 거리가 더 짧아 보이죠? 하지만 이게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거리에 대한 이 X축은 마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케일이 크고, 그다음에 Y축은 그러니까 이게 X1이고 X2인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스케일이 굉장히 작고 X2는, 그다음에 X1은 스케일이 굉장히 큰 이 상태에서 거리에 기반하는데 이 거리를 보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거리에 대한 학습 방법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스케일링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민맥스 스케일링, 그래서 보통 정규화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요. 이 책에서는 최소 최대 정규화라고 했는데 그냥 민맥스 스케일링이라고 하셔도 되고, 또는 그냥 정규화라고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표준화. 그래서 정규화는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이제 고정이 되고요. 표준화라고 하는 것은 이상치가 있을 때 많이 쓰죠. 정규화는 이상치가 있을 때 좋은 성능을 발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치가 많다면 표준화를 많이 쓰는데, 표준화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 1로 이렇게 정규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 곡선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스케일 값이 큰 것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보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KNN의 알고리즘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훈련 데이터가 뿌려집니다.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예요. 그래서 어떤 피처들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 지금 피처가 레이블이 두 개가 있죠. 원과 사각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속성이 X1과 X2가 이렇게 있고 이 속에 Y 값이 이렇게 있는 것이 분류인데 그래프를 그릴 때 지금 이게 훈련 데이터를 이렇게 뿌려놨어요.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훈련의 끝이에요. 그래서 KNN을 뭐라고 하냐면 게으른 학습, 레이지 러너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KNN은 학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을 하지 않고요. 이렇게 그냥 뿌려놓고 테스트 데이터가 하나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해요. 여기 지금 테스트 데이터가 코코가 하나가 들어왔는데 코코가 들어오니 이제 얘가 어떤 레이블 그러니까 어떤 사각형 또는 원으로 얘가 정해지는 것이 이제 분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신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얘는 사각형일까 원일까를 정하는 것이 분류 문제인데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부터 이제 일을 해요. 자, 그럼 테스트 데이터가 두 번째 단계에 딱 들어왔어요. 그럼 세 번째 단계에서 모든 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거리를 잽니다. 거리를 잰 다음에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요. 아마 퀵 정렬로 하겠죠. 퀵 정렬로 하니까 아마 시간 복잡도를 따지면 비고의 n 로그 n일 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얘는 시간 복잡도가 n 로그 n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학습 과정이 아니라요. 학습 과정은 이렇게 뿌려놓기만 하고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거리를 재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K값. K값은 이제 사람이 정해주죠. 그래서 K값에 따라서 뭐 3이라고 하면은 여기 지금 가까운 거리가 이렇게 3개가 있잖아요. 3개 중에서 사각형이 2개고 원이 하나니까 다수결의 원칙으로 사각형으로 이제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코코는 사각형으로 정해져요. 그래서 사각형으로 예측하는 것이 이제 분류 문제이죠. 자, 지금 보시면 이 알고리즘 자체가 너무나 쉽죠. 훈련 데이터에서 원과 사각형을 레이블을 X1과 X2 축으로 뿌려주고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오면 거리를 재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 그 다음에 K값이 정해지면 K값에 따라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이제 코코가 원 또는 사각형으로 예측되는 것이 KNN 알고리즘의 끝이에요. 이거는 지금 분류고요. 만약에 여기서 회귀 문제라고 하면은 요 K 값에 따라서 요 값과 그 다음에 요 값과 요 값의 평균을 쓰시면 여기다 쓰시면 이게 회귀 문제가 됩니다. 자, 근데 K 값을 여긴 지금 임의로 3으로 정했는데요. 만약에 K 값을 3이 아니라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K는 7이라고 정하면 여기 바깥에 그 원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전에 K가 3일 때는 사각형으로 예측이 됐는데 7로 변하면 지금 다수결의 원칙으로 4대 3으로 원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K가 3일 때는 사각형이고 K가 7일 때는 원인데 뭐가 맞을까요? 이게 KNN에서 가장 큰 이슈입니다. K값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만약에 K값을 크게 잡아요. 이게 사람이 정하는 거라서 저희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K값이 15라면 뭔가 이렇게 느슨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느슨하게 분류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노이즈들이 막 껴있죠. 그러니까 빨간색에 연두색도 막 끼어있고 이렇죠. 근데 K값이 작으면 K값이 딱 1이라면 노이즈가 있을 때 굉장히 민감해서 여기 이렇게 섬을 만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분류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면 K가 15인 게 성능이 좋을까요? 1인 게 성능이 좋을까요?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알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K 값이 큰 것이 좋을지 작은 것이 좋을지는 문제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어떨 때는 K 값이 큰 게 좋고 어떨 때는 K 값이 작은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세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콤을 만약에 생각을 해보시면 민감한 게 좋을까요? 아니면 둔감한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민감하게 그 세콤이 이제 울려갖고 이제 출동하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민감하게 이제 구현을 한다면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뭐 창문을 열어놓고 비가 와서 이렇게 창문이 약간 흔들리니까 세콤이 출동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반복되다 보면 민감한 게 좋진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둔감하게 모델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이렇게 도둑이 들어와서 뭔가 이렇게 다 훔쳐간 다음에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둔감하게 만드는 것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문제 상황에 따라 사실 다릅니다. 제가 세콤의 예를 들었지만 어떨 때는 이게 민감한 게 좋고요. 어떨 때는 둔감한 게 좋아서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KNN에서 이슈입니다. K를 뭘로 하지? 이게 저희가 임의로 정하긴 하지만 사실 알고리즘에 따라서 정해야 됩니다. 일단 K 값은 홀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짝수로 정하면 다수결의 원칙으로 5대 5면은 뭐로 분류해야 될지 오류를 주기 때문에 K 값은 홀수로 정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거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어, 반드시 스케일링을 하셔야 됩니다.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를 스케일이 다른 것을 같게 맞춰주는 것이 스케일링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KNN의 단점은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이지 러너라고 해요. 훈련을 안 해요. 그 여기에 함수에 보시면 fit이라는 함수가 있긴 한데요. 그래서 x랑 y를 같이 넣긴 하죠.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알고리즘적으로 뭔가 펑션을 그때 찾지 않습니다. 규칙을 찾지는 않고요. 얘는 테스트 데이터가 딱 들어왔을 때부터 일을 시작해요. 그래서 훈련을 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테스트에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보통 의사결정 트리나 앙상블이나 뭐 다른 SVM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렇죠. 데이터를 넣어서 X랑 Y 데이터를 넣어서 훈련을 시키죠. fx를 구해요. 그러면 fx를 잘 구하면 어떤 펑션을 찾는 거잖아요. 이때 새로운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서 테스트를 시켰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펑션에 의해서 예측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분류를 하죠. 또는 회귀를 하죠. 그래서 보통 다른 모델 같은 경우는 훈련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어쨌든 훈련이 끝나면 테스트에서는 성능이 속도도 빠르고 뭐 이제 최적화된 모델을 아, 얻을 수 있는데 KNN은 fx를 안 구합니다. 규칙을 안 만들고 훈련을 안 하고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알고리즘이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실시간용으로 사용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K값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K가 뭐가 좋을지는 논란의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일단 여기서 코드를 다 보는 것은 좀 생략을 하고요. K값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펭귄 문제는 이런 세 가지 종류의 펭귄이 있습니다. 남극에 사는 펭귄이고요. 뭐 턱금 펭귄, 젠투 펭귄, 아델리 펭귄이 있는데 이 펭귄이 뭐 부리의 길이, 그다음에 부리의 깊이, 날개의 뭐 길이, 몸무게, 성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펭귄을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읽어보시면 뭐 다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KNN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KNN에서 중요한 거는 거리에 따라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사실 학습을 한다는 말도 그렇긴 하지만 거리에 따라서 펑션을 찾기 때문에 어쨌든 스케일링이 가장 중요하다. 스케일링을 하지 않으면 KNN을 1도 모르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말이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어떻게 해놨냐면요. 요걸 볼게요. 요거 보이시죠? 제가 지금 코드로 바꿨는데 혹시 안 보이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변형 바꿨거든요. 코드로. 네. 그래서 이제 파일 업로드해서 파일을 읽어드리고 이런 속성에 따라서 스피시스 이제 품종을 예측하는 건데 여기는 지금 이 펭귄 데이터는 사실 좀 까다로운 데이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널 값이 아니 뭐 요런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값이 없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값이 좀 있어서 이 데이터를 좀 전처리를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 전처리하는 과정이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전처리를 깔끔하게 한 다음에 뭐 시각화를 해보시면 이게 데이터 클래스의 개수가 좀 다르잖아요. 사실 이렇게 다르면 성능이 막 좋지는 않은데 여기는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편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뭐 나중에 보시면 성능이 뭐 비교적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해보시고 저는 이거보다는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일단 테스트를 한번 해봤더니 0.76이 나왔어요. 0.76이 나온 이유는 정교화를 일부러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일링을 안 했어요. 스케일링을 안 했더니 0.76이 나왔고요. K값을 어떻게 찾는지를 보여드리면 K값은 이렇게 무식하게 브루트 포스 방법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찾아요. 그러니까 0부터 30까지로만 이제 찾도록 이렇게 지금 반복문을 돌렸는데 뭐 100번까지 찾을 수도 있겠죠. K값을. 그래서 K값을 0번 뭐 1번부터죠. 사실 1번부터 뭐 100번까지 또는 여기선 지금 30번까지 돌려서 언제 성능이 가장 좋은지를 이렇게 본 다음에 성능이 가장 좋은 게 11 정도네. 여기서 이제 확인이 되면 다시 위쪽에 가서 K값을 그냥 3으로 이렇게 임의로 넣는데 여기다 11로 다시 넣어서 학습을 다시 시키면 그냥 성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K값을 찾는 방법은 하나하나씩 이렇게 다 완전 탐색을 통해서 이렇게 브루트 포스를 통해서 이렇게 다 찾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교화를 했더니 정교화는 여기서 민맥스 스케일러 그러니까 정교화를 한 거죠. 정교화를 했더니 성능이 99.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K값을 보시면 웬만한 곳에서 이제 100%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20 후반대에 가면은 뚝 떨어져서 92%까지 이렇게 떨어지네요. 그래서 K값은 언제 좋냐? K값은 여기에 가장 성능이 좋을 때 좋다. 이거를 역으로 구한 다음에 다시 훈련에 넣어서 이제 모델을 만드는 것이 KNN 방법입니다. 그래서 스케일링 방법도 여기다 넣어놨고요. 결론은 이제 KNN에서 중요한 것은 KNN은 거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스케일링이 너무나 중요하다. 스케일링 만약에 안 하면 KNN을 전혀 거리를 이용하는 방법이라는 걸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방법에서는 이제 실수로 안 할 수도 있죠. 스케일링 안 할 수도 있는데 KNN에서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K값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K값을 전체를 다 구해본 다음에 언제 성능이 좋은지를 따져서 다시 학습을 시켜서 모델의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세션 담당하는 장병철입니다. 네, 앞서 강의하셨던 두 분은 집에 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늘 강의를 하는 건 참 부담스러운 일이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학습할 머신러닝 모델은 알고리즘이라는 용어도 쓰고 모델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죄송합니다만 저는 모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예. 어떤 분들은 K nearest neighbor, 좀 전에 배우셨던 K nearest neighbor 알고리즘 또는 처음에 최정원 박사님이 하셨던 decision tree 알고리즘 이렇게 부르는데요. 저는 그 알고리즘이나 뭐 K nearest나 이런 것들을 모델이라고 오늘 제가 설명드릴 요구하는 모델은 random forest고요. 그리고 집단지성이라는 collective intelligence라는 그럴싸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데이터는 영화의 흥행을 예측하기 위해서 영화와 관련된 메타데이터를 사용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앞선 두 분과 또는 다른 책에 있는 것과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여기 죄송한데 대부분 여기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인공지능 모델에 대해서 즉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모델에 대해서 몇 번은 들어봤거나 아니면 이미 수업을 또 강의를 하고 계신 분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조금 어떤 이름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시는.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대부분의 많은 책들이 그 유명한 뭐 OL형 그러니까 우리 그 핸즈온 머신러닝이나 이런 되게 유명한 책들도 데이터를 어떤 걸 쓰는가 하면 가장 많이 쓰는 게 데이터 하면 뭐 생각나세요? 우리가 공부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 맞추시면 네 그렇죠. 박선영 선생님 이따가 제가 아이스크림 드릴게요. 붓꽃 데이터죠. 아이리스 데이터를 이용해서 공부 많이 해요. 혹시 누구 또 하나 다른 데이터 그렇죠. 안정환 선생님이 타이타닉 데이터 많이 쓰죠. 보스턴 집값 데이터. 신미란 선생님, 신성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보스턴 집값 가장 많이 쓰는 보스턴의 집값 데이터 많이 씁니다. 저 보스턴 집값 데이터는 이제 사용하시면 좀 곤란해요라고 22년도부터 얘기를 많이 하죠. 굴, 전복, 굴 나오는데 그쵸. 굴이 아니고 전복 아닐까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항인미 선생님 전복이라고 얘기하셨네요. 보스턴 집값 데이터는 이제 좀 그만 쓰세요 라는 권고를 합니다. 자,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이리스든 타이타닉이든 보스턴 집값이든 전복이든 굴이 아니고 전복이죠. 비슷하니까 맞다고 하실게요. 라이든 보스턴 집값이든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머신러닝을 공부하는 이유는 다들 알다시피 이게 트레이닝을 시키고 나면 잘 맞아요. 그리고 데이터의 메타데이터, 그러니까 이 데이터의 정보를 이해하기도 쉬워요. 그렇지만 제가 잡은 저 영화 흥행은 저 녀석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모델을 만들면 이제까지 기존의 책과 달리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아요. 전혀 잘. 그러니까 정말 황당한 결과가 나와요. 뭐 40%, 30%.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었던 건 실제는 아이리스 데이터나 뭐 보스턴 집값이나 타이타닉 데이터처럼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쓰는 이유는 기분 좋게 잘 맞아. 타이타닉을 기분 좋게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기분 좋게 잘 맞아 떨어지니까 공부하는데 우리가 인간이 머신러닝을 공부하는데 잘 썼지만 실제 문제에 대해서는 잘 맞지 않아요. 그걸 얘기하고 싶고 실제 문제들은 또 어떤 걸 풀어볼까를 접목을 보고 싶어서 영화라는 영화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다가서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책에 없는 내용인데요. 이 개념을 이해하고 좀 들어가야 나머지 내용들을 재빠르게. 사실은 앞쪽에서 K nearest neighbor도 그렇고 decision tree도 그렇고 코드 자체가 어려운 건 없습니다. 어차피 코드에서 decision tree를 구현할 때나 K nearest neighbor를 구현할 때는 서너 줄이면 scikit-learn 라이브러리 같은 걸 땡겨서 쓴다면 그냥 바로 파이썬으로 구현이 되죠. 내용을 좀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오늘 random forest라는 앙상블, 즉 트리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디립다 모아가지고 어떻게든 많이 모으면 성능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꿈을 꾸고 만들어낸 앙상블 모델 중에 하나인 랜덤 포레스트를 좀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시작할 때 저 얘기를 좀 하고 시작을 하죠. 모든 분들이 머신러닝 공부할 때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 자, 그림에서요, 왼쪽에 보시면 우리 뭐 예를 들어 선거들 많이 하잖아요. 선거할 때 이런 거 많이 하시죠. 예를 들어서 선거할 때 두 후보가 있어요.
뭐 대통령 선거라고 칩시다. 정치적인 색깔 전혀 빼고 그냥 A 후보, B 후보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뭐 대선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우리가 조사를 하면 이렇게 뭐 신문에서 나죠. 뭐 한국갤럽에서 또는 뭐 무슨 리서치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선택은 A 후보가 뭐 50.4%, B 후보가 뭐 43.5%,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죠. 방금 얘기했던 거. 방금 뭐라고 아나운서가 얘기했냐면 이번 선거에서 우리 국민의 선택은 A 후보가 이렇고 B 후보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죠.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 21세기 최고의 거짓말이죠. 통계학자들이 들으시면 화들짝 놀랄 건데 어쨌든 우리 국민의 선택이 아니라 한국갤럽이나 무슨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한 사람들이 응답을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 통계를 이용해서 뭐라고 보도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귀에 들리냐면 이번에 대한민국 사람 또는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의 선택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꽤 많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니까 그게 거짓말이니까 조사를 하고 나면 이게 지금 모니터데이 그림인데요. 작년에 있었던. 자, 여기 보시면 꼭 이런 말이 나오죠. 이번 조사는 표본 오차가 얼마, 그 다음에 신뢰 수준이 얼마라고 얘기를 해줘요. 많이 들으셨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생각할 때 이번 국민의 선택은 이렇게 나올 게 거의 확실한데 내가 말이야 우리 국민의 유권자 2,900만을 900만 명한테 다 물어본 건 아니고 한 1,000명 정도 뽑아서 물어봤거든. 그렇게 물어봤으니 이게 잘못될 확률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봐 라는 표현이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통계학자들은 표본 오차가 95%이고 즉 5%의 무언가가 있고 신뢰 수준이 플러스 마이너스 3%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지만 이 정도의 어떤 정확성을 가지고 내가 예측한 게 맞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그러니까 여기 1,000명한테 이번에는 누가 당선될 거 같아요 라고 물어놓고 2,900만의 생각을 요거로 퉁치죠.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통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자, 다시 갈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통계학에서는 1,000명의 샘플만 가지고 와도 모집단의 그 성향을, 즉 전체의 집단의 성향을 대변할 수 있다라고 믿죠.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전체 집단이 어떤 정규성을 띌 거고 우리가 얘기하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정규분포를 따른다. 모집단도 만약에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만약에 이 데이터를 검증을 했는데 정규분포를 따른다면 사실은 이 정도의 신뢰 수준과 피벗 오차를 가지고 분명히 모집단을 설명할 수 있을 거야라고 가정합니다. 자, 너무 어려우면 쉽게 얘기를 하죠. 그냥 간단하게. 그러니까 내가 1,000명한테 물어봤지만 이 1,000명을 가지고 물어본 것, 요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하면 2,900만의 의견을 어느 정도는 95% 정도 믿을만하게 그리고 95% 정도 믿을만하지만 거기에서 한 플러스 마이너스 한 3 정도 틀리는 즉 이번에 이렇게 얘기했다면 예를 들어 A 후보가 50%의 확률로 당선된다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47% 아니면 53% 사이로 당선될 거야 라고 이게 이 정도 믿어도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95%의 신뢰 수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 실험을 100번을 하면 95번은 저 정도 구간에 있는 정확도가 나올 거야 라고 통계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가능한 게 샘플 집단이 모집단을 즉 내가 추출한 샘플이 모집단을 그만큼 반영해 줄 거라고 수학적인 확신을 가지고 하거든요. 여기서 오늘 제 시간에 제 시간이란 좀 이상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하루 종일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드립니다.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머신러닝은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머신러닝은 쩍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를 드려볼게요. 개 사진 10,000장, 고양이 사진 10,000장을 가지고 와서 트레이닝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개 사진과 고양이 사진을 훈련시키는 이유가 뭔가요? 그 10,000장에 들어가 있는 개와 10,000장에 들어가 있는 고양이를 알아보려고요? 천만에 아니죠. 그 10,000장과 고양이 10,000장, 개 10,000장과 고양이 10,000장으로 훈련시킨 다음에 세상에 이제까지 기계가 보지 않은 즉 머신러닝을 한 그 머신이 보지 않은 새로운 개와 고양이를 분류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러려면 원칙적으로 우리가 모은 개가 우리가 모은 고양이 사진이
전 세계에 존재했었고 앞으로 존재할 개를 대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은 애초에 훈련 데이터가 전체 집단을 대변한다라는 가정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머신러닝 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개다 고양이다. 이게 이럴 거다. 분명히 이 데이터가 전체 집단을 대변하지 않는데 그걸 가지고 훈련해서 전체 집단을 예측하려고 쓰는 거거든요. 자, 오늘 제일 중요한 말 중에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중요한 거는 그래서 뭐가 확실하게 생기는가 하면 훈련 데이터로 훈련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이것만 잘 맞추는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든. 왜냐하면 우리의 훈련 데이터는 모 집단을 대변하지 못하니까. 전체 집단을.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대변하면 이것만 열심히 훈련하면 이거 잘 맞추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만 훈련하면 내가 못 본 데이터 잘 맞춰야 되는 그럴 수가 없다고. 그래서 생기는 문제를 좀 전에 앞에 뭐라고 불렀죠? 그걸 오버 피팅이라고 불렀죠. 뭐에? 내가 가지고 있는 훈련 데이터에 허벌나게 잘 맞아져서 사실은 맞춰야 될 이 미지의 집단, 즉 전체 집단에 대한 데이터를 잘 못 맞춰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걸 보고 오버피팅이라고 하고요. 그게 생기는 이유를 방금 10분 가까이 쓰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두 모델은 즉 랜덤 포레스트와 그 다음에 시간이 가능하다면 뒤에 나오는 서포트 벡터 머신은 핵심이 뭐냐 하면 샘플 집단, 그러니까 샘플 데이터로 훈련을 해도 샘플 데이터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집단을 좀 잘 맞췄으면 하는 그 꼼수를 어떻게든 개발해 놓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른쪽 한번 보실래요? 디시전 트리. 디시전 트리가 그냥 좀 전에 얘기를 했으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앞쪽에 최정원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을 때는 디시전 트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머신러닝 모델 중에서는 가장 훌륭하지만 가장 오버피팅에 잘 빠지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과적합에 황인민 선생님 과적합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왜 과적합에 빠질 수밖에 없냐 하면 기본적으로 디시전 트리는 가만히 놔두면 어떤 일을 저지르는가 하면 마지막 리프 노드에 아까 설명 들으셨죠? 이 리프 노드가 아주 깨끗해질 때까지 다른 말로 하면 여기가 섞여지지 않을 때까지 계속 분류를 해나가죠. 그러니까 마지막 리프 노드는 항상 아주 순수한 상태로 놓여지죠. 임퓨리티가 이게 아무런 제약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게 이렇게 해버리면 트레이닝 데이터를 100% 다 맞추는 게 되는 거잖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트레이닝 데이터를 완벽하게 맞춰버리면 그 트레이닝 데이터가 전체 집단을 대변하지 못하면 아니 트레이닝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서 전체 집단을 대변하면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럴 리가 없으니 얘가 오버피팅에 빠지는 아주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10분 동안 굉장히 집중해 주시면 랜덤 포레스트를 쉽게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도대체 랜덤 포레스트는 의사트리 한계는 지금 얘기했고요. 랜덤 포레스트는 어떻게 나왔느냐? 그러면 트리 하나만 쓰지 말고 트리를 여러 개를 만들면 안 돼? 라는 아이디어를 가졌죠. 오케이, 그까진 좋아.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생겨.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샘플 데이터의 개수는 정해져 있고 그 데이터로 트리를 만들 건데 이걸 어떻게 여러 개를 만들지?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내서 1960년대 여러부터 사람들이 앙상블 모델을 공부하면서 1980년대가 돼서 뭘 만들어놨냐면 랜덤 포레스트라는 방법을 하나 찾아냈어요. 자, 이건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되게 어려운 말 썼는데요. 백인과 랜덤 노드 최적화인데 여기서 그냥 저 용어를 몰라도 뭐를 하실 건가 하면 그냥 작업을 한번 해보죠. 먼저 뭐를 건드려서 트리를 많이 만드는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샘플 데이터를 건드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지금 1000개의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좀 전에 배웠던 최정원 박사님의 그 어느 별 뭐 이런 거 구별할 때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개수가 똑같은데 이걸 어떻게 여러 개로 만들어? 라고 하는데 여러 개로 만드는 방법이 부트스트랩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랜덤 포레스트라는 모델에서는. 그럼 도대체 부트스트랩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알면 오늘 사실은 이것만 알아도
만약에 이제까지 부트스트랩을 모르셨다면 이것만으로도 예, 오늘 소개의 목적은 거두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원본 데이터셋이 이렇게 있어요. 7가지 종류가. 자, 여기에다가 요거 가지고 훈련을, 요 7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을 그대로 만들어서 트리를 하나 만들어내면 그거로 끝이에요. 근데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 여기에 주머니라고 치고요. 이게 주머니라고 치고 여기다가 bootstrap sampling이라는 작업을 해요. 무슨 말인가? 여기서부터 손을 넣어서 눈 감고 하나씩 뽑아내. 문제는 뭐를 허용하는가 하면 1 뽑아내면 2, 3, 4, 5, 6, 7 중에 하나를 더 뽑는 게 아니라 1 뽑아내고 난 다음에 1이 나왔네 라고 한 다음에 1 다시 집어넣어요. 자, 7개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뽑아서 7번을 뽑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랜덤하게 뽑았으니 3, 6 이렇게 나오다가 1 같은 게 2번 나오거나 3도 2번 나오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중복이 생겨요. 그렇지만 총 개수는 몇 개예요? 7개죠. 중복이 허용돼. 여기에서 내가 7개의 샘플을 가지고 있으면 1번 랜덤으로 뽑는데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샘플 데이터를 몇 개를 만드냐, 몇 개의 세트를 만드는가 하면 100개를. 네,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하는 건데 저기서는 네, 비복원 추출하지 않죠. 그러니까 중복을 허용해서 뽑아요. 저런 짓을 뭐 횟수는 여러 번 정할 수 있는데 일단 100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샘플 데이터가 몇 개가 생기는가 하면 조금씩 원본과 뭔가 조금씩 다른 샘플이 100개쯤 생기겠죠. 요걸 가지고 트리를 만들어요. 왜 이런 짓을 하죠? 생각해 보시면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샘플 데이터가 원본을 대변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 샘플 데이터를 교묘하게 활용을 좀 한 겁니다. 그래서 트리를 여러 개를 만들어요. 자, 여기까지 끝냈으면 랜덤 포레스트가 좀 랜덤이라는, 어차피 여기 랜덤을 쓰긴 했지만 랜덤이라는 명성에 안 맞겠는데, 두 번째는 뭘 하는가 하면 네, 여기 슬라이드가 넘어가 버렸네. 죄송해요. 예. 두 번째는 여기 슬라이드 하나 제가 빠진 것 같네요. 예, 아까 처음에 랜덤 노드라는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디시전 트리 최정훈 박사님하고 배울 때 어떤 디시전 트리가 뭔가 질문을 해서 쪼갤 때 모든 애트리뷰트, 즉 모든 특성에 대해서 모두 다 질문을 하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혈압을 예측할 때 신장, 체중, 허리둘레 이 변수가 있으면 너 신장이 170 이상이야? 그 다음에 체중이 뭐 80kg 이상 이하야? 그 다음에 허리둘레가 36 이상이야 이하야? 요거에 대해서 모두 다 impurity, 아까 배웠던 그 지니 impurity를 구할 텐데 랜덤 노드 오퍼레이션은 요걸 다 쓰지 않고요. 요 중에 변수 중에 2개 정도만 랜덤으로 뽑아서 써요. 그러니까 모든 특성에 대해서 지니 임퓨리티를 구해줘야 되는데 그걸 장난질을 하죠. 그 사실을 생각해보면 디시전 트리에서 굉장히 엄청난 이상한 짓을 해요. 예를 들어 어떤 특성이 가장 좋은 결과치를 반영하는 중요한 속성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랜덤으로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얘는 빼고 그러니까 랜덤으로 뭔가 2개의 속성을 뽑아서 걔들에 대해서만 지니 임퓨리티를 구해서 그중에 가장 좋은 놈을 대해서 쪼개든 짓을 하는 거죠. 야, 그러면 결과가 형편없이 나와야 되지 않아? 이렇게 아무리 부트스트랩 샘플링을 해서 100개나 만들었어도 디시전 트리가 결과가 시원찮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캐글이라는 사이트에 가서 대회를 할 때 1등을 하는 상당수 모델들은 이 랜덤 샘플링을 이용한 부트스트랩을 이용한 랜덤 포레스트나 여러 가지 앙상블 모델들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얘가 전혀 뜬금없는 랜덤을 썼기 때문에 동작을 잘 못할 것 같은데 실제 동작을 할 때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내는 모델 중에 하나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랜덤 포레스트의 기능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30초만. 트리 하나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트리 여러 개를 이용합니다. 자, 트리 여러 개를 만들려면 당연히 데이터가 여러 세트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세트는 딱 고정돼 있어. 뭐 예를 들어서 10개 또는 100개, 1000개 개수가 정해져 있죠. 자, 그러니까 거기다가 무슨 이상한 짓을 해요? 1000개의 샘플을 가지고 그걸 100개로 뻥튀기 하는데 뽑기를 하는 거죠. 랜덤을 허용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
원본 데이터와 뭔가 중복이 되는 작은 차이, 굉장히 조그만 차이가 나는 한 수백 개 또는 100개, 저희는 100개라고 정했어요. 100개의 샘플 데이터 셋이 생겨요. 그걸 가지고 트리를 만드는 겁니다. 물론 그 트리를 만들 때도 아까 배웠던 기본적인 하나의 디시전 트리처럼 모든 노드에다가 진위 임퓨리티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랜덤으로 뽑은 몇 개의 노드에 대해서만 진위 임퓨리티를 구해서 그걸 가지고 쪼개요. 아니 그러면 최적의 쪼개짐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렇게 아닐 수도 있는 트리를 100개를 만들어서 저는 나중에 사실은 대학원 학부생들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과격한 용어를 쓰는데 똑똑한 하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얼빵한 100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조금 부족한 100명. 그들의 의사를 종합을 해서 집단지성을 이용했더니 아주 똑똑한 하나보다 나은 결과를 내더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똑똑함이 샘플 데이터에 대해서만 엄청 똑똑함입니다. 자, 그렇게 만든 게 랜덤 포레스트입니다. 자, 저희가 사용하는 데이터셋은 이제 영어 흥행인데요. 실제 제가 이 데이터는 아니지만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모 기업과 영화 흥행을 예측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모 기업인데요. 그 기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화 데이터를 이용해서 흥행할 영화를 찍어 달라는 게 아니고 망할 영화를 좀 찍어 달라는 프로젝트였어요. 꽤 됐습니다. 5, 6년 됐는데요. 이 영화는 투자하면 망할 것 같으니까 저희가 투자를 안 하겠죠 할 수 있는 판단을 내려주는 디시전 트리 시스템, 꼭 디시전 트리는 안 했고요. 뭐랄까 지능형 시스템을 얘기를 좀 만들어 달라고 했죠. 그래서 그때 한번 도전을 했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번에 보니까 데이콘에서 이런 데이터를 제공을 했어요. 영화 제목부터 시작해서 관객 수까지 있는 데이터예요. 물론 오늘 랜덤 포레스트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 테니 영화 제목이나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어차피 영화 제목, 물론 제목을 가지고 사실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러 갈 수도 있긴 하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요. 제목은 들어가지 않고 나머지의 뭐 장르라든지 그 다음에 관객 수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영화 흥행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셋을 풀러와야 되겠죠. 죄송한데 시간 관계상 제가 코드를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구입하신 책에 보면 코드는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일을 이용해서 제가 여기 CMOS에서 제공하는 Movies Train이라는 CSV 파일을 제공해서 여기에 이렇게 read CSV를 이용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데이터를 찍어보면 여기에 타이틀부터 시작해서 제일 중요한 값이죠. 오늘 우리가 타겟으로 삼을 값. 박스오피스, 박스오피스 넘버라고 되어 있죠. 보시면 뭐 어떤 영화는 네, 2만, 이게 적나라하게 나와서 좀 죄송하긴 하네요. 책에다 지금 생각하니까 사실이긴 하지만 네, 23,398이고요. 여기에 뭐 해무라는 영화 저도 봤는데 147만 정도 들어갔네요. 베를린은 꽤 많이 봤네요. 716만이 봤다고 얘기를 나옵니다. 은밀하게 위대하대도 이건 뭐 주연 배우가 좋아서 그럴지 어쨌든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이거죠. 장르나 그 다음에 타임이나 그 다음에 청불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 여기 보면 조병옥이라는 감독이 여기 프리뷰 BF 넘버 이 감독의 전작 지수예요. 전작 얼마나 들어갔는지. 뭐 그 다음에 스텝 수, 이 영화를 찍을 때 스텝 수, 그 다음에 주인공, 주연 역할을 하는 액터 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녀석을 한번 예측해 보자.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 뭐랄까 시비를 걸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 이용해서 박스 오피스를 예측하는 게 이게 이 데이터로 이게 예측이 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머신러닝 같은 거 제대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런 속성으로 이거 예측하는 게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뭐 하셔야 되죠?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익스플로레이션 할 때 다른 데이터 컬럼, 즉 다른 속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고민을 하시고 그걸 추가를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구하기 쉬운 데이터를 썼기 때문에 이런 컬럼이, 즉 이런 속성이 있는 녀석을 이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찍어보니 타이틀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자, 여기 뭐 보면 무비즈 인포 찍으면 금방 나오죠. INT64는 정수라는 얘기고요. 여기 보면 감독의 전작 지수는 실수값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 하나 있죠. 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크린 보시면 감독의 전작 지수는 빠져있는 데이터가 엄청 많습니다.
예, 전체의 600개 데이터 중에 다른 건 다 600개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데 이 감독의 전작지수만 예, 빠져있는 데이터가 꽤 있죠. 그러면 뭐 처리해줘야 되죠? 네, 지금 스크린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데이터 전 처리해줘야 되죠. 저 감독의 전작지수라는 칼럼, 즉 속성 전체를 빼버리든지 아니면 나머지 330개 정도 비어있는 걸 어떻게 처리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무슨 짓을 했나 하면 전작지수가 빠진 걸 중간값 처리했습니다. 저는 그랬다는 겁니다. 이 책은 그랬다는 거예요. 저게 정답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해보실 건 아니 왜 저 저자는 미디언 값을 즉 중간 값을 이용했을까? 그냥 평균 이용하는 게 더 좋지 않아? 아니면 저 칼럼은 아예 빼는 게 더 좋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실습을 하실 때 늘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전 처리하고 다시 보시면 전작지수가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600개가 카운트가 600개가 다 생긴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비어있는 모든 값에 미디언 값을 넣으라고 했으니까. describe 함수는 기술 통계 앞쪽에서 많이 배우셨죠? 네, 기술 통계를 찍어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배급사들 뭐 비율 알아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value count는 제가 여기서는 데이터를 exploration을 좀 더 해봤죠. 기본적으로 normalize 옵션은 false가 기본값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true라고 하면 전체 합을 1인 상태에서 모든 값을 비율로 계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배급사를 우리가 좀 써고 싶은데 배급사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게 글자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뭘 처리했냐면 더미 변수 처리를 해준 거죠. 아, 배급사가 어딘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뭐를 예측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나와 있는 뭐 C로 시작하는 기업이냐 아니면 뭐 쇼 머시갱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를 텐데 저기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보시면 한 9% 정도가 C로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뭐 8% 정도가 L로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저희가 보지도 못한 배급사들이 잘 모르는 배급사들이 꽤 있죠. 0.1%는 뭐 이런 배급사.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수가 아까 총 몇 개 있죠? 예, 600개라는 거 기억나시죠? 여기에 600개 중에 이런 비율이 놓여져 있다라는 걸 알고 예, 배급사도 저희는 처리를 해서 배급사를 넣어도 다 뭐 처리하면 되죠? 예, 더미 변수 처리를 하면 됩니다. 장르도 당연히 더미 변수 처리할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원화 처리를 해둬야 되죠. 얘 자체가 수치가 아니니까 얘는 명목 변수니까 명목 변수로 처리를 해줄 겁니다. 그 전에 한번 특성을 살펴보니까 여기 보시면 예, 장르에 예, value count에서 여기 보면 드라마는 총 221개. 영화 중에 드라마가 제일 많기는 한 것 같습니다. 공포, 액션, 다큐멘터리. 제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려는 실험 데이터는 다큐멘터리나 드라마가 제일 많고요. 서스펜스나 뮤지컬. 사실은 전체에서 뮤지컬 영화가 별로 없기는 하잖아요. 자, 이걸 가지고 사실은 이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뭘 찍어보는가 하면 전체 장르에 대해서 예, 장르를 여기 예, 카테고라이즈 하고요. 나머지 수치 데이터에 대해서 페어 플롯을 찍어봤죠. 근데 여기 뭐 선형적인 관계가 보이는 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좀 이상한 거 하나 보이시죠? 어느 정도 선형적인 관계가 있냐 보면 요런 건 찾을 수 있네요.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박스 오피스 넘버긴 한데 이 박스 오피스 넘버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박스 오피스 넘버는 별로 선형적인 관계는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여기 재미있는 게 하나 있는데 아주 선형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넘버 오브 스텝, 즉 영화의 촬영에 동원된 스텝의 숫자와 영화의 상영 시간은 약간 그래도 뭔가 이렇게 선형적인 관계가 있는 거 보죠. 상영 시간이 길면 길수록 스텝 수가 많아지기는 한 것 같아요. 그것도 조금. 자, 그래서 보시면 이 녀석이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거잖아요. 박스 오피스 넘버. 사실은 지금 선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리니어한 관계. 대체적으로 이러면 결과를 예측하기가 되게 힘들어질 거라는 걸 미리 예견할 수는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좀 더 진척을 해볼게요. 네. 코릴레이션을 이용해서 상관계수를 분석을 한번 해줘. 앞쪽에서 다 한 거니까. 자, 뭐가 제일 많은 거 보이시죠? 여기 보면, 그래도 여기 하나 나왔네요. 저는 그래프에서 잘 못 찾았는데, 넘버 오브 스텝과 정말 생뚱맞다는 생각을 들지 않아요? 넘버 오브 스텝과 뭐가 관계가 많으냐? 여기 보면, 넘버 오브 스텝과 타임, 제가 얘기한 거, 0.62. 굉장히 꽤 높은 상관계수. 1에 가까우면 굉장히 정상간이 100%잖아요. 그리고 스텝 수가 많으면 독특하죠. 넘버 오브, 여기 보면 박스 오브 피스. 우리가 얘기하는 관객수죠. 관객수가 어느 정도 관계가 있어요.
즉 스텝 수가 많으면 관객 수랑 적지 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거에도 재미있는 걸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서 좀 더 재미있는 걸 해보는데요. 여기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슬라이드 뭔가 필요하다는 건 그냥 설치를 해보시면 되고요. 히트맵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당연히 좀 전에 봤던 상관계수를 히트맵으로 나타내는 거니까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0.54나 0.44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진하게 나타나죠. 여기 1로 다 되어 있는 건 당연히 자기랑 자기가 비교했으니까 1로 나타나겠죠. 자, 이번에는 전처리 하는 것 중에 하나만 알고 넘어가죠. 저기 보면 number of box. 자, 이게 오늘 우리가 하는 앙상블 모델 중에 랜덤 포레스트는 하나 알고 넘어갑시다. 자, 이렇게 설명해도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되니까요. 제가 오늘 그냥 못을 하나 박죠. 어떤 책을 보면 이 모델은 회귀 모델이고 이 모델은 알고리즘이라는 용어랑 혼용해서 쓰는데 이 알고리즘은 회귀형이고 이 알고리즘은 분류형이다. 이런 데에 있는 책이 많아요. 상당수.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처음 그 모델이 그 알고리즘이 발표되었을 논문에는 분류용으로 발표했다 해도 나중에 그걸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수없이 많은 박사들이 저 모델 좋으면 저걸 회귀로 써보지, 저 회귀 모델 좋은데 저거 분류로 써보지, 놔둘 리가 없어요. 예를 들어 서포트 벡터 머신도 처음에 분류를 가지고 많은 논문들이 블라디미르 베프닉이 썼지만 나중에 그걸 가지고 회귀로 만들고 별거 다 났죠. 지금 보는 거 여러분들이 좀 전에 배웠던 디시전 트리도 원래 분류 모델에 적합한 모델인데 이거 회귀로 굉장히 확장을 했죠. 그러니까 어떤 모델이 분류 모델이냐 회귀 모델이냐는 의미 없는 짓인 것 같아요. 어차피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사용하려는 랜덤 포레스트는 분류의 목적으로 써보고자 이 교재의 구성을 했어요. 그런데 좀 전에 봤던 데이터는 박스 오피스 수는 인원수잖아요. 왜 제가 이렇게 했냐면 사실은 인원수를 맞추라 그러면 R-스퀘어 값이 되게 낮게 나와요. 회귀를 나중에 내일 배우시게 될 텐데 회귀 성능이 너무 낮게 나와. 그래서 제가 무슨 짓을 했나 하면 딱 간단하게만 맞춰보자. 뭘 맞춰보느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박스 오피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박스 오피스 숫자가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만이 넘어가면 1, 그렇지 않으면 0이라고 치자. 그러니까 우리는 랜덤 포레스트를 쓰는데 100만이 넘어간 흥행작을 찾거나 아니면 100만이 넘어가지 않은 망작을 찾아내거나 그 두 개를 랜덤 포레스트로 한번 찾아보자. 그러니까 흥행이냐 아니냐만 찾아보자라고 해서 여기에 보시면 제가 히트라는 칼럼을 하나 만들었죠. 데이터 히트에는 요 조건을 만족하도록 1010 이렇게 넣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바꿔서 우리는 오늘 최종적으로 히트를 맞춰볼 거야. 여기서 보시면 1 아니면 0. 히트했냐 안 했냐. 자, 그리고 나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즉 애트리뷰트와 타겟을 정해줘야 되겠죠. 1, 2, 5, 7, 8, 9, 10. 자, 1은 0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이거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섯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11번째를 훈련의 독립변수로 쓸 거고 히트를 종속변수로 쓸 거야. 그러니까 히트가 라벨이 되고 나머지가 우리가 훈련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요 내용이 들어오면 요거 맞출 거야. 요렇게 훈련을 시킬 거자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들어가는 건 배급사, 장르, 상영 등급, 전작 관객수, 작품의 잠독의 전작 작품수, 그 다음에 스텝수, 주연 배우수, 요걸 가지고 맞출 거야. 여기는 전처리하고 있는 거니까 좀 넘어가 보죠. 원핫 인코딩 한다는 건 우리가 아까 명목 변수는 원핫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get underscore dummies라는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아까 얘기했던 12세 관람가냐 15세 관람가냐 청소년 발간을 불거냐 이런 것들을 다 원핫 인코딩 처리를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디스트리뷰터, 배급사, 장르, 스크린 레이트 이게 세 개다가 숫자가 아니잖아요. 아까 봤지만 디스트리뷰터는 뭐 장르는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녀석들을 다 명목 변수를 즉 원핫으로 처리해주는 작업을 한 다음에 드디어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다 했었을 테니까 모델을 생성하죠. 자, 랜덤 포레스트를 이렇게 길게 설명했지만 실제 scikit-learn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구현을 할 때는 딱 정확하게 지금 세 줄이 나와 있지만 사실은 요 두 줄이면 되는 거잖아요. 요거 위에 줄은 라이브러리 불러왔으니까. 랜덤 포레스트를 쓸 건데 나는 분류로 쓸 거야. 그래서 classifier 요 녀석을 불러와줘. 요 파일을 불러와줘. 요 파일에 있는 모든 메소드들, 즉 모든 함수를 난 써먹고 싶어.
자, 그래서 가져왔죠.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라는 생성자 가져와서 요 녀석으로 랜덤 포레스트 하나 만들어. 아무런 옵션 주지 않았으니까 디폴트로 돌아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개의 랜덤 포레스트 트리, 그 다음에 수많은 속성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일단 안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트레인 데이터 넣고, 그 다음에 트레인 타겟. 요 녀석은 아까 히트냐 아니냐 1, 0 들어갈 거고, 요 녀석은 원활 인코딩부터 처리했던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변수들, 즉 독립 변수들이 들어가겠죠. 모델 다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네, 스코어를 측정을 했더니 이거 너무 잘 나오는데. 훈련 데이터 당연히 여기에 뭐 넣었어요? 트레인 데이터 넣으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기서 어려운 거 하나만, 52분이니까 저 다 됐으니까. 트리 모델에서 랜덤 포레스트 생각 안 하시고요. 좀 전에 최정원 박사님이 하셨던 그 트리 모델에서 1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맥스뎁스 이런 거 주지 않고 그냥 끝까지 다 분류해라. 끝까지. 임퓨리티가 제로가 될 때까지, 지니 임퓨리티가 제로가 될 때까지 분류를 다 해도 1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트리에서 1이 안 나오는 경우는 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사실상.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경우. 그게 뭔지 아시면 채팅창에 써주세요. 디시전 트리 모델에서 트레이닝 데이터로 다시 물어봤는데, 아니면 트레이닝 데이터 말고 아무런 오버피팅을 막기 위한 옵션 주지 않고 끝까지 지니 임퓨리티가 0이 될 때까지 가지치기를 다 하라고 가지치기 하는 거 끝까지 구성을 하라고 했는데 0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디시전 트리도 어쩔 수가 없어. 아무리 그렇게 오버피팅을 잘하는 디시전 트리라도 이 경우는 0이 안 나와. 어떤 경우죠? 지금은 1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 집어넣으면 다 맞췄다는 얘기예요. 히트 안 되고 하는 거 뭐 있을까요? 맞추시면. 디시전 트리 모델이 트레이닝 데이터가 1이 안 되는 경우, 데이터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1이 안 돼요. 혹시 10초만 더 기다려보고 안 되면 바로 진행할게요. 나머지 지금 4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신미란 쌤, 이상치 않아요. 과소적합이 아니고 데이터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떤 데이터가 섞여 있으면, 레이블이 잘못되었을 때, 맞아요. 레이블이 잘못되었을 때 맞는데, 디시전 트리는 데이터 불균형하다고 못 맞추지 않아요.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는 100% 분류해요. 한효주 선생님, 예, 불순하다. 불순한 거 맞아요. 불순한 거 맞는데, 그냥 불순한 게 아니고 어떤 경우만. 결측지가 있다. 결측지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하이퍼바라이터 설정을 잘못, 노노노. 디시전 트리, 좀 전에 배웠던 디시전 트리가 아무런 오버피팅을 하기 위한 옵션 주지 않고 그냥 최대로 다 모든 걸 맞춰보라고 했는데 못 맞추는 경우. 이상치. 이은경 선생님 이상치 맞는데 그 이상치가 어떤 이상치? 되게 궁금하시죠? 그럼 10초 지났으니까. 자, 겁나 이상치 아니에요. 실제 존재하는 값인데요. 제가 앞쪽으로 잠깐 이거 하면 혼란스러운데 여기 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만든 게 너무 많이 갔네. 죄송해요. 요거잖아요. 디스트리뷰트 장르, 스크린 레이트, 그 다음에 전작수, 그 다음에 전작의 스텝, 감독의 전작 작품 수, 그 다음에 스텝 수, 넘버 오브 액트, 그 다음에 흥행 비용에 붙였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진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모르겠는데 요거 독립 변수가 다 똑같아요. 디스트리뷰트 장르, 스크린 레이트, 감독의 전작수, 감독의 관객수, 전작수, 스텝수, 액터수 다 똑같은데 하나는 1이고 하나는 0인 경우. 그런 데이터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독립 변수의 밸류가 다 똑같은데 종속 변수가 하나는 0이고 하나는 1이다. 디시전 트리는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완벽하게 구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거꾸로 생각하면 1이 나왔다는 얘기는 내 데이터에는 어떤 독립 변수가 다 똑같은데 종속 변수가 다른 두 개가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게 있으면 저 숫자 떨어져요. 자, 어쨌든 자, 어렵죠? 네, 어려운 얘기 고마워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가 봅시다. 자, 테스트할 땐 학습에 사용하지 않은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해야 되죠. 그래, 당연히 디시전 트리는 그래야 성능을 정확하게 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능 측정을 했더니 테스트 데이터를 집어넣었어요. 이거 언제 쪼갰냐고? 아까 기억나시죠?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앞쪽에 두 선생님이 분명히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600개의 데이터를 아마
제가 만든 코드는 8대2로 나눴겠죠. 600개 중에 80%, 68이 48, 480개는 훈련에 랜덤 포레스트를 만드는 데 썼고요. 나머지 20개를 테스트할 때 집어넣었어. 집어넣었더니 몇 퍼센트가 나오는가 하면 80%가 나와. 자, 이거 sorry. 예, 랜덤 포레스트로 만들었죠. 네, 당연히. 네, 됐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면 요 정도 나와요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 사실은 이제 제 교재에서는 이걸 뭐와 구별해 보는 것도 하는가 하면 그냥 일반적인 디시전 트리와 성능을 비교하기도 해요. 당연히 디시전 트리보다는 랜덤 포레스트를 쓴 게 일반적으로 성능이 잘 나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오늘 시간 관계에서 설명 못한 게 있어요. 랜덤 포레스트도 당연히 오버피팅 되기 때문에 오버피팅을 막을 수 있는 맥스 뎁스라든지 아니면은 맥스 리프 노드 수, 즉 리프 노드의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해 가면서 이 오버피팅을 막아야 돼요. 정리하면 랜덤 포레스트는 디시전 트리를 여러 개를 만든 겁니다. 뭘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샘플수를 교묘하게 매니플레이션, 일종의 조작을 해서 트리를 여러 개 만들어서 성능을 좋게 만든 거예요. 왜? 과적합에 빠지지 않도록 얘를 어떻게든 조절을 한 거죠. 그렇게 만드는 게 랜덤 포레스트고요. 얘는 성능이 대체적으로 랜덤 포레스트는 정형 데이터를 쓸 때는 엄청나게 좋게 나와요. 엄청나게. 그래서 캐글 같은 대회에서는 딥러닝보다 오히려 이 녀석을 이용해서 고득점을 얻는 친구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는 한 번쯤 열심히 공부해 보시면 그 모델이 어떻게 해서 동작하고 이렇게 왜 얘가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어 라는 걸, 그렇지만 그 성능이 좋은 게 과적하게 빠지기도 너무 쉬워. 이걸 좀 알아두시면 뭔 프로젝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재미있는 대회를 참여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정확하게 1분 남았는데요. 여기까지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포레스트 재미있게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네, 혹시 시간이 된다면, 기회가 있다면 나중에 서포트 벡터 머신을 꽤나 공부를 많이 한 터라서 서포트 벡터 머신도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나중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설문조 1회차 설문조사 링크 나갔습니다. 설문지에 답변을 해주시면 저희가 다음번 연수를 기획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특히 월요일인데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기회가 있으면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